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년차 30대 여성입니다. 지금은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어요. 연애 5달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너무 짧은 연애에 결혼을 한 것 같아 후회가 돼요. 연애를 조금 더 오래 했더라면 시어머니가 이런 분이신지 미리 알았을 거고 결혼에 대해 고민을 더 했을 텐데 그때는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결혼했지만 지금은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만 바라보고 살기에는 많이 힘들어요. 제 남편은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아요.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에 오랜 시간 만나온 전 남친이 있었는데 꽤 오래 만나서 그런지 제게 잘 맞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연애를 해도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몇몇의 사람이 지나쳐가고 원래 제가 소개 같은 걸 잘 안 받는 편인데 친구가 지금의 남편을 소개시켜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번 거절을 했지만 제발 한 번만 받아보면 안 되냐는 부탁에 소개를 받게 됐고 후에 알고 보니 그때 남편이 제 친구에게 자꾸 저를 소개시켜달라고 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만나다 보니 저와 너무 잘 맞고 제가 원하는 이상형이 다정하고 저를 많이 생각해주는 성격이더라고요. 매력도 있고 만날수록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연인이 되었어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한창 제 부모님께서는 연애는 안 하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시집은 가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많은 잔소리를 하던 때여서 그런지 저는 슬슬 결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그런 생각이 들던 때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거죠. 제게 과분할 정도로 완벽한 남자였어요. 그렇게 서로에게 푹 빠지게 되었고 남편도 결혼을 원한다고 하기에 빠르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2달 동안은 너무 편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 이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행복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신혼이고 하니 이리저리 많이 여행을 다니고는 했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항상 보고받기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 어디로 가고 뭐 할 거고 언제쯤 돌아올 거냐고 계속 묻더라고요. 놀러 갔을 때도 뭐 하고 있냐는 문자는 계속 왔고 저는 그걸 매번 대답해 주느라 지친 상태였어요. 남편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래 휴대폰을 많이 봐? 놀러 왔는데 폰만 하는 것 같네. 하길래 제가 어머니께서 자꾸 문자로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고 어디냐고 물어보시길래 대답 안 하기 좀 그렇잖아. 왜 자기한테는 연락 안 하고 나한테 하는 걸까? 했죠. 그랬더니 내가 외동이라 그런가? 어머니한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기도 하고 그런 자식이 결혼했으니 어떤 생활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네? 계속 문자 답해주기 귀찮지. 미안해. 내가 말해둘게. 그냥 연락 보지 말고 우리 재밌게 놀다 가자. 하더라고요. 그렇게 폰을 꺼둔 상태로 재밌게 놀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집에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조금 당황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희 놀러 갔다 와서 집에 아무도 없는 상태일 텐데 언제 오셨어요? 하고 물었죠. 그런데 어머니는 왜 연락을 안 받니? 폰을 왜 꺼두고 그리고 내가 아들 집 오겠다는데 문제 있니? 하고 툴툴 거리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아니라 혼자서 오래 기다렸을까 봐요. 폰은 충전기 두고 가는 바람에 배터리가 다 돼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남편은 엄마, 결혼한 지 이제 3달째인데 집사람 불편하게 왜 그러세요? 놀러 간 동안 아내 폰 보니까 다 엄마가 연락한 것밖에 없더만. 계속 이러시는 거 불편해요. 차라리 저한테 물어보던가 왜 자꾸 아내 불편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머니께서는 얘야, 불편하니? 안 불편하지? 그냥 뭐 하고 있나 궁금하니까 문자한 건데 하고 말하시길래 제가 거기에 대고 어떻게 불편하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대놓고 말하나요. 결혼한 지 별로 안 된 상태에서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요.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시어머니께 밥 한 끼 대접하고 남편과 함께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주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그냥 불편하다고 말하지 그랬어. 하길래 지금 우리가 연애도 짧게 한 상태로 결혼했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내가 불편하다고 말했다가 어머니가 나 싫어하면 어떡해 하고 말했죠. 그랬더니 아 그러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문자 받지 마. 안 받는데 계속 뭐라 하시면 나한테 말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되는 집착이 있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제게 해주는 것들에 대해 질투도 하고는 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두 번은 그렇다 해도 계속되는 질투에 받아주기 불편할 정도였어요. 예를 들면 셋이 같이 식사 자리에서 제게 사랑한다고 오늘따라 왜 이리 이쁘냐고 하는 말이나 제게 반찬을 올려주는 것 또는 저를 껴안고 뽀뽀하고 그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질투를 해요.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남편한테 계속 툴툴거리고 엄마보다 아내가 더 좋지? 이제는 엄마도 안 보이니? 하면서 등등 계속 질투를 하고는 해요. 그 밖에도 많이 있어요. 한두 번은 뭐 섭섭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제게 신경 쓰던 것들을 어머니에게 더 신경 쓰고 그랬을 텐데 결혼하고 이제 어머니에게 하던 걸 제게 해주려고 하니 그걸 보고 있기에 섭섭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남편도 나이가 있고 정도를 지나치는 집착과 질투를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남편한테 나 더 이상 못 받아주겠어. 왜? 우리는 이제 부부인데 우리 사이를 자꾸 질투하시는 것도 한두 번이야지. 정도가 지나치셔. 그리고 계속되는 문자와 전화. 이 정도면 집착이야. 내가 결혼 전에 이 사실을 먼저 알았다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봤을 정도로 지금 그 정도로 많이 불편하고 기분이 안 좋아. 라고 말했죠. 남편은 그러게 너가 처음부터 확실하게 불편하다 말했으면 안 하셨을 거 아니야. 일단 내가 말씀드릴게. 여보도 많이 힘들었겠어. 내가 그럴 때마다 말하라 했잖아. 문자도 받지 말고. 라고 하더라고요. 연락을 안 받으면 집으로 찾아오는데 뭘 어떡하라고. 왜 너한테 연락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내가 어머니 자식도 아니잖아. 하고 화냈어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어머니한테 그러지 말라고 전화하더라고요. 그러고 며칠 후 남편이 일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저는 이때 시어머니한테 확실하게 말해야겠다 다짐했어요. 그리고 점심때이니 이제 상을 차리고 어머니에게 밥을 드시고 가라 했습니다. 그렇게 식탁에 앉아 이제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까 고민하는 때에 시어머니께서 제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불편했으면 처음 봤을 때 말을 해줘야 알지. 그때는 괜찮다 해놓고 이제 와서 뭐? 많이 참았다고? 그런 식으로 아들한테 말하면 내가 뭐가 되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어머니 저도 처음에 한두 번은 그냥 넘겼어요. 근데 이건 정도가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어디 갈 때마다 문자에 전화 안 받으면 집으로 찾아오시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제가 아니라도 그 누구라도 그렇게 어머니가 행동하시면 상대방이 좋아할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했죠. 어디서 따박따박 말댔구니? 너가 나한테 직접 말하면 될 것을 왜 내가 아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결혼한 지 별로 안 돼서 제가 말하면 기분 상하실까봐 일단 남편한테 먼저 말했는데 남편이 어머니한테 전화한 걸 어떻게 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 말이 없으신지 밥을 먹다 말고 제 쪽으로 와서 뺨 한 대를 때리고 말하더라고요. 너 같은 애가 우리 아들 아내로 절대 못 두니까 이혼해라. 시어머니의 그런 것도 못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애인지 몰랐다. 다 내 잘못이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참 멍하지 맞은밤에 부여잡고 있다가 눈앞에 시어머니가 먹던 밥상이 보이길래 밥상을 엎어버리면서 말했습니다. 저기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이런 분인 줄 알았더라면 결혼 안 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남자여도 어머니가 이런 식이면 저도 이 집안에서 살 수가 없겠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하신 문자나 전화는 그 정도면 집착이에요. 지금 올감이 찍으세요? 저와 남편 사이 하는 질투도 어지간히 하셔야지. 어머니, 지인이나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다들 못 받아줄 것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남편만 사는 집 아니고 저도 같이 살아요. 어머니, 이렇게 말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시면 그게 맞는 걸까요? 하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모든 상황을 다 말했죠.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신다면 너와 못 살겠다고요. 남편은 일단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엄마가 너를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내 뺨 때리고 계속 말을 안 좋게 하시길래 나도 참다가 그냥 밥상 엎어버리고 나왔어.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일단 카페에 내려주고 여기서 커피 마시면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집에 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엄마한테 너한테 사과하라고 했어. 사과도 안 하고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찾아오지도 연락하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여보도 기분 풀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제게 또 화를 내더라고요. 내 아들이 너 하나 때문에 나보고 연락하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하는데 네가 또 뭐라고 말했길래 그러니? 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일들을 말해줬는데 남편이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남편도 이 정도 할 정도면 어머니가 심했던 게 아닐까요? 혼자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제게 사과 안 하고 집착하고 질투하는 거 계속 하실 생각이시면 이제 연락 안 할 거고 연락하시지 마세요. 저도 남편이 이런 결정해서 같이 사는 거지 아니었으면 이혼할 생각이었으니까요. 화내시는 거 보니 사과할 생각도 없어 보이는데 그럼 이제 전화 끊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끊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시어머니도 안 찾아오고 남편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집착도 안 받고 하니 마음이 편해지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는 말 알고 계신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서 그런가 이 말이 참 싫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쓰게 되는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안동료 외동딸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사는 곳은 경상남도 쪽에 살고 있고요. 친구들이 이렇게 사연 보내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저도 한번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30대 중반으로 가고 있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10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대학교 때 CC로 만난 저희는 오랫동안 만나왔고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을 때 또 취업으로 힘들 때에도 다 함께하고 동고동락한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연인에서는 없을 정도의 끈끈한 정이 있는데요. 저는 엄마 아빠가 오랫동안 자영업을 해오셨는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셔서 제가 도맡아서 2호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1호점은 엄마 아빠가 하고 계시는데 원래 1, 2호점 두 분 다 하시다가 너무 힘들어 하셔서 제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낙 오래한 곳이기도 하고 배송 서비스도 시작하는 바람에 운영이 굉장히 잘 돼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죠. 남자친구는 3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이번에 또 떨어지게 되면서 그냥 일반 회사에 들어간 직장인이고요. 저희 둘은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아직 못 올리고 함께 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동거할 계획은 없었지만 코로나 탓에 결혼식이 미뤄지면서 내년 봄으로 식장을 다시 예약하고 지금은 함께 살고 있는 사이랍니다. 근데 남자친구와 지낼수록 아니 애랑이와 지낼수록 자꾸만 우리가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의문은 애비 시댁 때문인데요. 오래 사귀었지만 서로 너무 어릴 때 만나서 그런가 부모님을 굉장히 늦게 뵌 편이기도 하고 애랑이한테 들어서 대충 애비 시댁의 성격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뵈니 생각보다 더 심한 시어머니의 간섭에 이 결혼 과연 진행시켜도 될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늘 네가 가장 행복한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끔 결혼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남자친구만큼 저를 많이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가장 순수할 때 만났던 사이라 사실 또 내가 이런 사람과 헤어져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을까도 생각하게 돼 지금까지 만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시댁에서 저에게 은근슬쩍 여러 일들을 자꾸만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시어머니의 조카라고 해야 할까요? 조카가 이번에 취업을 하고 싶고 크게 자영업을 운영하고 싶다고 하니 저희 가게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건 문제가 되진 않지만 사실 젊은 사람이 일하기에는 그만두는 분들도 많고 또 그분이 원하는 건 카페 및 레스토랑 운영인데 저희 집은 그냥 일반 식당이기 때문에 사실 뭘 배워갈 건 없거든요. 근데 자꾸만 부탁을 하셔서 아마 일하기 힘들 거다. 그래도 괜찮으시냐 물어보니 시모는 괜찮다며 당장 내일부터 나가라고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첫날 일을 알려주는데 그 조카의 자세가 누가 봐도 꼭 사장 노릇을 하러 온 것처럼 직원들한테 행동을 하더라고요. 단순히 그것만 하면 되는데 저희 식당에는 오래 일하신 직원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엄마 아빠랑 함께 거의 10년 넘게 근무해 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더 존중하는 편인데요. 근데 조카가 자꾸만 출근하면 사장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직원으로 일을 배우러 온 사람이면서 직원들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요? 저는 그냥 돈 때문에 일하러 온 게 아니라 배우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모님이 하셔야죠. 하면서 계속 그런다고 하길래 한 직원이 조금 많이 서운했는지 그만두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아빠가 그걸 하시고 다시 1호점으로 출근하라고 해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너무 그런 식으로 행동해 제가 시모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혜영이가 자꾸만 출근해서 직원들한테 사장 노릇을 하는데 이러면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럼 당연히 그 직원들보다 혜영이가 높잖니. 어머님,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누가 높고 그런 게 없어요. 저희는 그냥 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여튼 자꾸 이러면 저 같이 일 못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하고 저도 기분이 나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월급 주고 이 정도면 됐다고 다른 데 가서도 일해보라고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예랑이한테 시어머니가 이런 부탁 이제 하지 말라고 하라고 단단히 이야기를 해두었는데요. 이게 바로 제가 시댁에서 겪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만 들어도 많은 분들이 헉 하시는데 사실 오늘 사연 보내드린 이야기는 바로 그 다음번에 발생한 일인데요. 저희 엄마가 오랫동안 당뇨진환을 알아오셨는데 그동안 관리하느라 괜찮으셨거든요. 근데 더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병원의 상담으로 인해 1호점을 엄마 아빠가 잠시 쉬고 싶다고 말해 저보고 둘 다 관리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그랬지만 그래도 엄마가 빨리 낫길 바라는 마음에서 직원도 한두 명 정도 더 고용하고 본격적으로 제가 운영을 시작했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성수기철이 되면서 손님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혼자 운영 관리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던 찰나에 시어머니가 이 소식을 또 어디서 들었는지 그럼 자기가 2호점을 한번 운영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된다. 애랑이한테도 그건 안 된다. 뭐하러 그러냐. 일도 안 해보신 분이라고 했는데 계속 전화로 저를 설득해서 엄마 아빠 거니까 제가 물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니 오랫동안도 아니고 잠깐이고 또 가족이니까 더 잘해주지 않겠냐면서 월급은 더 많이 챙겨주라면서 이야기를 먼저 해주셔서 시어머니한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1호점, 시어머니는 2호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2호점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시어머니가 손님들을 상대로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괜히 제가 시자 들어간다고 오해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 만큼 저도 두둑히 어머님 용돈이랑 월급도 챙겨드리고 계시는 동안 부족함 없이 해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이제 복귀하시면서 제가 다시 2호점으로 가면서 시어머니도 곧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니 바로 그만두라고 하기가 그럴 것 같아 우선은 제가 2호점으로 복귀할 때까지 어머님한테 점포를 맡겨두었습니다. 매출도 오르고 하니
저도 어머니께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자기 일처럼 또 해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한두 달 정도 뒤에 바로 복귀를 하셨고, 시어머니에게도 이 소식과 함께 이제 그만 쉬어도 되신다고 제가 왔다 갔다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더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내비치더라고요. 근데 사실 2호점은 1호점보다 더 작기 때문에 그 공간의 동선 배치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직원들까지 필요 없어 어머님께는 이번 달까지만 나와달라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갑자기 엄마가 일하시다 쓰러지시는 바람에 정말 놀랐고 다행히도 문제점을 발견해서 당분간은 입원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아빠도 엄마 곁에 있어야 한 터라 어머님이 다시 2호점을 맡아주셔야 했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뒤로 엄마 아빠는 생각보다 퇴원이 늦어지게 되기도 하고 당분간은 좀 쉬시고 싶다고 해서 제가 운영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매출도 많이 오르고 어머님도 일이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어머님의 태도가 조금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화를 드려도 묵묵부답에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꼭 갑질하는 사람 같다면서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시어머니가 될 분한테 이런 걸로 뭐라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도 간섭하기 싫지만 시어머니 행동이 자꾸만 달라지니 더 이상 일을 같이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힘들어도 두고 제가 운영해야겠다 싶어서 가게로 찾아갔는데 제가 알던 매장과는 다른 분위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저한테도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메뉴판을 짜시면 안 되잖아요. 아, 뭐 어때? 이러니까 더 잘 나가. 네가 뭘 몰라서 그래. 저희 아빠 엄마가 가게를 운영하시는 원칙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던 건데 그런 쿠닥다리 이제는 필요 없어.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구닥다리라니요. 아니 매장 운영 방식도 조금씩은 바꿔야 뭐가 되지 안 그러니? 지금은 내가 맡고 있으니 내가 한번 해볼게. 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어머님께 확실하게 메뉴를 알려드렸지만 그래도 자꾸만 어긋나는 탓에 어머님께 이번 달까지만 하고 이제 쉬셔도 되실 것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노발대발하면서 저에게 망발을 퍼붓더라고요.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냐면서 남이 운영하는 것도 못하게 방해를 한다? 그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계속 폭탄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업에서는 당연히 뺄 때는 빼주고 갈 때는 가야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아직도 제가 정말 손이 덜덜 떨려서 할 말이 없는데요. 갑자기 친구가 전화가 오더니 카톡을 확인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카톡을 보니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에 저희 집 음식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틀만 판매한다면서요. 근데 라벨을 가리려고 한 것 같지만 딱 봐도 저희 거거든요. 아무리 가려도 그 용기를 보면 저는 알기도 하고 거기 댓글도 어디인지 다 알 만큼 저희 가게 거라 정말 누가 도대체 이런 일을 했는지 한두 개면 손님이 팔았다고 치지만 저렇게 수십 개 넘는 건 정말 단체 주문밖에 없어요. 도대체 이게 내가 팔지도 않은 걸 어떻게 떠올라 다니지 싶어서 직접 올린 사람한테 쪽지를 보내서 누구시냐, 저희 가게에서는 이런 거 판 적이 없다 하니까 갑자기 잠수를 타대요. 그래서 그걸 사신 분의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땡땡 가게인데요. 지금 이게 저희 제품인데 저희는 인터넷이나 중고나라 등에서 판매를 안 하는데 혹시 어떻게 사셨나 해서요. 정말요? 저한테는 거기서 일하시는 점장님이신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판매하는 거라고 하시길래 저는 믿고 샀죠. 아, 제품은 저에게 맞습니다. 근데 혹시 직거래를 하셨어요? 네. 그럼 직거래할 때 혹시 어떤 분이 나오셨나요? 나이가 좀 있으신 아줌마 분이시던데. 파마머리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은 저희 거니 걱정 안 하고 드셔도 돼요. 중고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러길래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싶어서 신고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분명 직원들은 아니했더니 도대체 어떻게 찍어가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렇게 경찰에 의뢰하고 나서 찾아낸 정보에 의하면 정말 아직도 손발이 부들부들 떨려요. 그런 곳을 팔았던 주인공은 바로 저희 어머님이셨어요. 어머님은 지금까지 저희 가게에서 일하면서 뒤에서 야금야금 반찬부터 게장까지 다 포장해 직접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판매하신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경찰에서 IP 추적 수소를 보니 어머님 동네더라고요. 그냥 말씀드리면 저한테 노발대발 할 것 같아 바로 그 증거들을 가지고 어머님네로 쳐들어갔습니다. 가지고 온 종이들을 하나씩 나열하면서 어머님의 만행을 다 까발려 드렸죠. 어머님은 끝까지 자기가 아니라고 잡아댔으며 제가 일부러 그 사려는 분에게 그분에게 문자를 보내달라고 남기고 왔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어머님이 판매하셨으니 어머님한테 문자가 오겠죠? 그 문자 보고 제가 완전 예비시댁 가서 깽판을 쳤어요. 그 수익을 그럼 다 어떻게 하셨냐? 이건 명백한 사기라고 난리치니 갑자기 저한테 하신다는 말이. 무슨 사기? 너 말 이상하게 한다? 그냥 너무 맛있다길래 배송도 되냐고 해서 내가 보내준 것 뿐이야. 그럼 그 돈을 저한테 주시거나 매출에 찍으셔야 하는데 안 그러셨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야, 너는 이 시애미가 그렇게 돈 가진 게 아깝냐? 그럼 니네가 생업이라도 좀 주던가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더 증거를 모으기로 하고 이제는 다시 한번 그랬을 시에는 아주 깽판을 치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 건 없는지 2호점에 가서 상황을 보았더니 만들어둔 게장을 매일 그렇게 어디로 가져가는지 만들었는데도 많이도 뒤로 빼돌려 놓으셨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이대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저희 가게에서 가장 맛있는 새우장을 들고 시댁으로 출동했습니다. 어머님이 문을 열자마자 들어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새우장을 어머님 쪽으로 다 던져버렸습니다. 제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건 바로 그때였는데요. 어머님이 바로 저희 엄마 아빠 가게를 탐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가 운영해보겠다고 한 거고 그거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이야기가 소름 아닌가요? 저는 정말 이럴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거든요. 그래서 시댁으로 달려갔더니 새우장을 뒤집어 쓰도록 집안 곳곳에 뿌리고 어머님께도 아예 새우장을 전부 다 뿌려드렸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냄새가 다 배일 수 있도록 새우장을 뿌리고 어머님 얼굴에도 또 뿌렸어요. 그리고는 한마디 드렸어요. 어머님, 진짜 어머님의 자격도 시어머니의 자격도 아무것도 없는 거 아세요? 저희 엄마 아빠가 일군 가게를 그냥 낼름 하려고 하셨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요? 지금 바닥에 떨어진 것도 한번 주워서 팔아보세요. 뭐가 말이 안 되는데 내가 거기서 그래도 몇 개월을 일했는데. 일은 안 하고 주방에 피해는 많이 주고 아예 제품들을 다 뒤로 빼돌려서 팔고 이게 사기꾼이 아니고 뭐세요? 뭐? 뭐 사기꾼? 너 아주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니?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실 줄 알고 저 벌써 소송할 거 다 준비했으니 준비하세요. 돈 좀 두둑혀. 제가 보기엔 저희 제품 팔아서 돈 많이 버신 것 같은데요. 야! 하길래 저도 같이. 왜? 제가 어머님 그거 판매할 때 얼마 정도 버셨는지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정말 200~300개는 팔았더라고요. 그 정도면 대충 가격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비용이랑 피해보상금까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남의 돈 쓴 죄까지 써서요. 너 얘가 정말 무서운 애구나. 시애미가 돈 좀 없어서 빌렸다. 그게 그렇게 안 입고 없냐 너는? 안 입고 온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남의 제품을 말도 없이 뒤에서 파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게 잘못되었는데. 그럼 판매한 금액 전부 다 주세요. 뭐하러? 내가 판 건데. 라며 뻔뻔하게 나오셨고 아무래도 말로는 안 될 것 같아 법으로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남자친구 애랑이에게 이별을 구했고요. 애랑이는 울며불며 저에게 매달리지만 저는 얼굴조차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또 집 때문에 혼인신고는 벌써 한 상태라 졸지에 이혼녀가 되어야겠지만 도저히 어머님은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뒤로 소송을 저는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과 예비 남편이었죠. 저보고 너무한다 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물건으로 뒤로 돈 번 것부터 시작해서 저 몰래 저희 엄마 아빠 가게를 탐내었던 것들을 전부 다 소송에 이야기하기로 했고 어머님은 끝까지 인정 안 하시더라고요. 가장 비싼 변호사로 끝까지 밀어붙이니 그때 저보고 독한 년이라고 침을 탁 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어머님한테 침을 뱉어드렸어요. 아이고, 그렇게 하시면 제가 무서울 줄 아셨어요? 천만에 만만이네요. 정말 어머님만 침 뱉고 욕할 줄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바보 같은 생각 아니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것처럼 정말 끝까지 밀어붙이니 어머님이 이제서야 저희 집으로 찾아와 싹싹 비네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죠. 왜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저한테 난리치더니 돈 더 많이 낼까봐 이제 와서 합의요? 어림없죠, 진짜. 애기야, 진짜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돈이 필요해서 잠깐 미쳤었나봐. 그럼 계속 미친 채로 사세요. 저는 멈출 생각 없으니까요. 아, 멈추는 걸 원하시면 꿀꿀 싹싹 비세요. 그럼 한번 생각 정도는 생각이라도 해보죠. 너 이렇게 독하니, 언니? 어머님, 제가 독한 사람이면 어머님은 악마예요. 합의금 얘기하자 자기가 지금까지 챙긴 수익금도 다 주겠다고 해서 제가 원하는 만큼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저희 집에 있던 애랑이 짐은 전부 다 한 트럭에서 보내고 합의이혼하고 다시 저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비신랑과 시어머니가 될 뻔한 분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지금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어머님이 주식에 미쳐 돈을 다 끌어다 썼는데 이번에는 대출도 여러 군데서 받아서 그 주식에 다 투자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돈이 필요한 거였고 뒷거래로 저희 제품들도 가져다 판 거죠.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던 한 해인 만큼 제가 원하는 합의금 받고 이제 발 뻗고 자려고 합니다. 이래서 머리큰 짐승은 거두는 게 힘들다더니 바로 이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솔로가 되었고 엄마 아빠는 한참을 위로하시다가 저보고 이제 행복만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이렇게 처음 믿고 사랑했던 사람과 쓸쓸하게 이별을 맞이했지만 이 또한 경험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정말 좋은 남자 시댁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저의 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공감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보냈는데요. 맥주 마시면서 쓰니까 다시 기억이 떠올라 힘들었네요. 늘 행복한 기억만 가득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2살 여자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결혼을 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고 하나 있는 아이도 벌써 중학교에 입학을 해서 제법 다 키운 듯한 기분도 듭니다. 맞벌이를 하느라 육아가 어려웠지만 아이가 크고 어른 말을 들을 줄 알게 되니 육아도 한결 수월해지더군요. 저도 조금은 사는 게 덜 버거웠고요.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자리임을 무릅쓰고 사연을 보내보게 되었습니다. 제 사생활이 고스란히 노출이 되는지라 누가 알아들을까 먼저 걱정도 되는데요.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서 솔직한 수다라도 떨어보고자 이렇게 자리에 앉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남편은 사업을 합니다. 대단한 부자는 아니어도 시아버님, 증조 할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돈이 계속 쌓여져 있던 사람이었죠.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말입니다. 연애할 적에는 차도 없이 대중교통만 이용하며 데이트를 했고 제가 아르바이트 월급을 받아 프랜차이즈던 가게에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주겠다고 하니까 좋아라 신나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일 줄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하겠다고 남편 사는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알아차렸죠. 으리으리한 집으로 들어가길래 혹 이 집에서 숙박이라도 하며 일을 하는 건가 싶었는데요. 현관으로 들어가 정문을 통해 당당히 집에 입성하는 남편을 보고 그리고 옆에서 왔냐며 인사를 하는 가정부를 보며 알아차렸답니다. 이 사람이 돈이 많은 남자라는 걸 말이죠. 나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었어요.
나빴다면 나와는 다른 세상의 사람인 것만 같은 남편이 조금은 부담스러웠다는 것이고, 좋았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돈도 많다고 하니 우리 미래에 가난으로 싸울 일은 없겠구나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좋고 나쁨이 반반이었던 상태였지만 저를 끝까지 좋아라만 해준 남편의 일편단심 덕분에 결혼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야 우리 결혼의 좋고 나쁨이 결국 반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알고 보니 좋음은 20% 그리고 나쁨이 80%는 되는 결혼이었죠. 남편과 결혼하면서 걸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전 좋았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부모님이 꽤 제게 살가로이 잘 해주셨고, 이렇게만 지낸다면 같이 살면서 더 친해지기만 할 줄 알았거든요. 무엇보다도 저는 친정엄마가 어릴 적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 조언 따위도 구할 어른이 주변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말해줄 수 있을 만한 어른이 곁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 좋은 게 좋은 거란 가벼운 마음가짐만 먹은 채로 합가 생활을 시작했어요. 제가 좀 이른 나이에 시집을 갔었는데 그 어릴 적부터 저는 바로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과 동시에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며 아이의 엄마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저는 맞벌이를 시작했어요.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었냐고 놀라셨을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100% 강제적으로 맞벌이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당장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대학 졸업장이 전부였던 저에게 갓 낳은 아이도 내버려 둔 채 밖에 나가 돈을 벌어오길 강요하셨거든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지만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당장 나가서 일을 시작하려니 유부녀의 아이까지 있는 저를 쉽게 받아주는 곳은 없었고, 겨우겨우 남편의 도움을 받아 남편 친구분이 일하는 회사에 격리로 들어갔어요. 남편 회사에 취업을 하면 안 되나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그건 또 죽어도 싫다더군요. 원래 와이프랑 한 직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면서 학을 때도 반대를 하셨답니다. 그러니 남편도 저를 취업시켜 주려다 되려 친구 직장에 소개를 시켜줘야만 했고, 뭔가 상황이 우습게 돌아갔어요. 돈 많은 집안의 며느리가 취업을 구걸하는 꼴이었달까요? 하지만 전 괜찮았습니다. 내 통장에 내가 일한 만큼의 돈이 들어올 테니 그걸로 내 간식거리, 내 옷, 하다못해 내 아이 선물도 내 스스로 살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밖에서 일하는 동안에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또 돌봐주니 제가 체력적으로 힘들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게 좋은 게 결코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참 독하리만큼 저에게는 매정하셨답니다.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 없는 며느리가 집에 들어온다길래 딱 하나만 따져봤다고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보니 자신의 말을 잘 들을지 말지에 대해서만 따져봤다더라고요. 돈도 없고 빽도 없는 주제에 시어머니 말까지 안 들으면 그건 고물단지나 다름없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해보셨대요. 막 출산한 저한테 밖으로 나가 일을 하라고 시켜서 자신의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를 확인해 봤다더군요. 그러니까 그 말은 곧 어머님이 저의 순종을 확인하기 위해서 억지로 안 해드릴 일을 하라고 하며 밖으로 떠미셨던 겁니다. 내 아이도 집에 내버려 두게 한 채 말입니다. 나를 무슨 자신의 애완견 정도로 취급을 하는 건가 싶어서 기분이 더럽고 껄끄러웠습니다. 그와 동시에 시어머니의 성격이 결코 정상은 아니시라는 생각이 들어 섬뜩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살면서 겪어보니 시어머니로부터 느꼈던 섬뜩함은 모두 다 사실이었답니다. 어머님은 늘 저를 시험하려고 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해달라고, 이런 걸 원한다고 말씀이라도 해주신다면 제가 당황스레 들어드렸을 텐데요. 절 늘 시험하려 하면서 경계하시더라고요. 마치 이 집안의 돈을 홀라당 빼먹어 가려는 돈 없는 도둑놈을 보듯이 절 경계하고 감시하고 또 확인하려 하며 지켜보셨답니다. 한밤중에 야식이 너무 고파서 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더니만 그걸 가지고 일주일이 넘도록 왈가왈부를 하며 잔소리도 하셨죠. 라면을 멋대로 끓여 먹었다고 집안에서 일하는 가정부한테 제 흉을 보더라고요. 식탁 위에 먹으라고 놔둔 과일조차도 제가 손을 대려고 하면 도둑놈 바라보듯이 곁눈질을 주셨고, 퇴근해서 집에 온 그 순간부터 저의 뒷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며 감시 아닌 감시를 하셨답니다.
한 번씩은 제 방에 멋대로 들어와 서랍도 뒤지더라고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일하는 아주머니께 물어보면 꼭 아주머니 표정이 일그러지곤 했어요. 아주머님이 어머님이랑 짜고 뭔가 제 흉을 볼 때마다 나오는 표정이었죠. 그러니 저는 시어머니가 내 서랍을 뒤진 장본인이라는 걸 바로 눈치를 챘고요. 뭘 확인하려나 싶었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어요. 남편이랑 외식이라도 하고 오면 돈 아깝게 무슨 라고 하면서 꼭 돈이 아깝단 소리를 하셨고, 저한테 새 옷이라도 보이면 무슨 돈이 있다고 라면서 또 돈 타령을 하셨답니다. 제가 일하고 받아온 월급은 꼬박꼬박 제 통장에 모아놓으면서 남편 생일, 시부모님 경조사 등 자잘한 곳에 썼었는데 그걸 가지고 시아버지께 흉을 보기도 하셨어요. 자기가 시켜서 취업을 시켜놨는데 그 월급을 자신한테 모두 다 가져오지를 않는다면서 말이죠. 내가 일해서 버는 내 돈인데 그 월급을 당연스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돈도 많은 집안의 큰 어머님이면서 며느리한테서 그 적은 월급까지 받아가려 하다니 겪으면 겪을수록 정말 저하고는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셨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더라도 나하고는 잘 지내려 할 생각조차 없는 분이시라는 걸 제법 일찍 깨우치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러던 중 저는 집안에서 큰 보물을 도난당하게 되었답니다. 벌써 8년이 된 일이네요. 앞서 저희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는데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제게 남겨주신 유품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엄마가 외할머니로부터 받으셨던 목걸이였죠. 순금으로 된 체인에다가 펜던트로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목걸이였습니다. 집이 절대로 유복한 집안은 아니었는데 저희 외할머니는 유복하셨거든요. 외할아버지한테 시집을 오시면서 가난히 발을 디디셨을 뿐 그 전까지는 아가씨 소리를 들으며 부잣집에서 사셨다 하셨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시집을 가면서 증조부님께 선물로 받은 목걸이라고 엄마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저희 할머니 그리고 엄마한테는 가장 비싸고 예쁘고 값진 귀중품이었고 엄마는 그걸 하나뿐인 딸이던 저에게 물려주신 것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아깝고 다를까봐 무서워 목에 매달아 본 적도 없이 보석함에만 넣어두고만 살았고요. 시집을 오면서는 시댁에 들고 오긴 했는데 시어머니 하는 짓이 너무 무섭고 걱정이 되어 깊숙한 곳에 숨겨놨답니다. 안방 안에서도 저 혼자만 알 수 있는 안방 침대 매트리스 속에 말이죠. 안방 청소 자체를 하지 말아달라고 아주머님께도 부탁을 드려놨기 때문에 저 아니고서는 남의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 올리면서까지 수색을 할 사람은 집안에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런데요, 그게 사라졌어요. 8년 전 딱 이맘때에 말이죠. 야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저를 빼놓고 시어머니가 남편이랑 아이를 데리고 외식을 하러 나가셨더라고요. 당시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는데요. 집안에 혼자 있고 우쩍한 것이 뭔가 기분이 그리 썩 좋지 못하던 와중에 침대 매트리스를 들쳐 올렸습니다. 그냥 그러고 싶었고 오랜만에 엄마가 남긴 유품 구경하며 엄마 생각이나 하려고 목걸이를 찾는데 아무것도 없는 광경에 간이 떨어져 버렸네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게 값으로 따지면 8년 전 8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였거든요. 비싸고 귀한 걸 아니까 저도 함부로 메고 다니지 못했던 목걸이였어요. 근데 그게 없어진 겁니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 나간 남편을 찾고 목걸이가 없어졌다고 온 집안을 헤집고 다녔어요. 그 큰 집을 남편이 올 때까지 혼자 뒤지고 삭히고 해가면서 난리도 아니었죠. 하지만 며칠에 걸쳐 찾으려 했던 엄마 목걸이는 결국 찾지를 못했고 그렇게 8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미 경찰에 신고도 했었고 저희 아이한테도 묻고 일하는 직원한테도 조사를 하고 혹여나 도둑이 들었나 싶어 근처 집안의 CCTV도 뒤져가면서까지 찾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건진 게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찾지를 못했어요. 신고를 하고 어디서 나올까 싶어 고물상도 뒤지고 별별 짓을 다 했어도 건지지 못했어요. 당시 옆에서 저를 지켜보시던 시어머니는 그러시더라고요. 뭐 대단한 물건이라고 그렇게 신고하고 여러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면서 찾으려 하냐고 말이죠.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지 냉정할 정도로 그리 말씀을 하셨답니다. 친정에서 물려줘봤자 뭐 얼마나 귀하고 비싼 보석이겠냐면서 무시를 하는 발언까지 서슴찮게 뱉어내셨죠. 제가 돌아가신 엄마께 죄송한 마음에
울기도 많이 울었었는데요. 그런 저를 보며 살다 살다 일이 한심한 사람을 처음 본다는 말까지 하면서 한숨을 크게 쉬더라고요. 급기야 자신이 도로 사줄 테니까 집안에 경찰이든 누구든 그놈의 보석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큰 소리를 내기까지 하셨네요. 그걸 사기 위해서 찾는다고 찾아지는 보석도 아니었고 제게는 무엇보다도 의미가 큰 물건이었는데 어머님은 그런 것 따위를 신경 쓰지 않으셨답니다. 오히려 우는 제게 시끄럽게 하지 말라며 방 안으로 쫓아내 문을 강제로 닫은 채 안에서만 울게끔 만들기도 하셨었네요. 저는 그때 후유증으로 시어머니께 완전히 등을 돌렸고 더 이상 이렇게 시어머니를 마주보고 살 자신이 없다며 남편이랑 본격적인 분가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들 때에 힘이 되어주기는커녕 남보다도 못할 정도로 저의 슬픔에 매정하게 굴고 막말을 퍼부었던 시어머니셨기 때문에 저는 애의 딸을 갖추며 모시고 살 이유가 없었던 거죠.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일은 계속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시어머니 때문에 또 남편이랑 갈등을 빚고 급기야 이혼을 할지 모르겠던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의 강요로 맞벌이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분가를 하고 나서까지도 일은 손에서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는 사이 어머님은 수도 없이 학가를 도로 요구하시며 제가 모자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는 둥, 집안에 돈만 보고 들어와선 재산을 본격적으로 탐내를 한다는 둥에 별별 이간질을 하셨어요. 누가 들으면 제가 정말 이 구역에 미친 여자라도 되는 줄 오해를 했을 텐데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약간의 갈등과 싸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저를 믿어준 남편 덕분에 시어머니의 이간질이 그리 효과가 있지만 않았던 거죠. 그리고 전 목걸이를 잃어버린 그 8년의 시간 동안 엄마의 기일만 찾아오면 미친 듯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거 하나라도 만지작거리며 엄마와의 추억도 떠올리고 엄마의 흔적을 살폈는데 그게 사라져버리니 엄마마저 사라져버린 것 같았거든요. 죄스러운 마음에 흘린 눈물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아픔은 배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틈만 나면 한 번씩 금은방이라든지 경찰에 수사 요청을 해가면서 잃어버렸던 목걸이의 흔적을 찾으려 했어요. 그 당시 돈 800만 원짜리 목걸이였으니 지금은 못해도 1000만 원이 훌쩍 넘을 거다 싶었고요. 적은 돈도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 훔쳐갔을 거란 생각은 늘 지울 수 없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더더욱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솔직한 마음으로 시어머니가 의심이 가기는 했지만 물증이 없었기에 섣부르게 누군가를 의심한다는 발언은 꺼내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 목걸이를 제가 8년 만에야 제 두 눈으로 직접 발견과 동시에 수거를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목걸이를 잃어버렸었던 바로 그 장소, 시어머니가 사는 시댁에서 말입니다. 그 큰 집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목걸이를 찾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야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 집만 가면 목걸이 생각이 나서 너무 괴로웠고 사이가 좋지 않은 시어머니를 배워야 한다는 사실만으로 숨통이 끊기는 심정이었는데요. 남편의 아버지 제사고 시아버지께 저도 도리는 해야 한다 싶은 마음에 싫은 티만 조금 낼 뿐 찾아가긴 해야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가 하필 아프셔서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팔팔한 모습만 뵙다가 갑자기 나이 드신 분이 아프시다고 하니까 저도 별 수 없었습니다. 가서 물 한 잔이라도 따라드리고 죽이라도 갖다 드리며 챙겨는 드려야겠다 싶었네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목걸이 잃어버렸을 적에도 자기 방에 들어가서 도둑 취급을 하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별 난리를 쳐서 입구에서 화장대만 살펴본 게 전부였어요. 그 후는 제가 시어머니 몰래 방 안에 들어가 살펴보기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소득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풍경이 달랐어요. 평소처럼 평범하게 걸려있는 벽 한가운데의 액자가 왜인지 너무 심하게 삐뚤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신경이 쓰였고 어머님한테는 죽을 가져다 드리다가 나눌 대화도 없고 뻘쭘했던 나머지 어머님을 대신해서 그림이라도 도로 멀쩡히 걸어드리고자 벽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님이 뒤에서 절 붙잡으려 하시더라고요. 만지지 마! 라고 소리를 치면서 말이죠. 아파서 누워 계신 분 입에서 큼지막한 소리가 튀어나오니 어찌나 놀랬던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촉이 팍 왔죠. 왜 이 그림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지,
이 그림 속에 보물단지라도 숨겨두신 건가 싶어서 그 잠깐 동안 오만 가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누워 계신 시어머니를 뒤로한 채 그림으로 냅다 뛰어가 그 그림을 손으로 들춰냈죠. 그리고 그때 저는 알아차렸어요. 보통 못에 걸려있는 그림이라면 손으로 들쳤을 때 그림 액자가 들려야 정상인데 이 그림은 들려지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림을 똑바로 걸어놓고서는 살며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들춰내 보려고 하니 그제서야 그림이 들리더라고요. 네, 그 그림은 벽에 걸려있던 그림이 아니라 마치 책장을 펼쳐내듯이 그림 오른편이 벽과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던 일종의 문이었어요. 쿵쾅거리는 가슴을 뒤로 한 채 주저앉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누가 봐도 금고로 보이는 철문이 나왔고 저는 남편의 이름을 미친 듯이 불러가면서 문을 따려고만 했어요. 뒤에서 시어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저를 말리고자 침대에서 일어나기까지 하셨으나 노인네 힘이 저보다 셀 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림 속 금고 앞에 서서 자리를 지켰고 제 외침에 달려온 남편조차도 금고의 존재를 미처 몰랐었는지 시어머니와 금고를 번갈아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 어떻게 발견을 한 거냐면서 질문을 막 던져내더니만 결국 시어머니께 직접 비밀번호까지 물어봤죠. 남편도 예상을 했던 겁니다. 금고 속에 내가 도난을 당했었던 그 목걸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필사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려고만 하셨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그 문을 열겠다며 급기야 집안에서 망치까지 찾아와서는 그 문을 두드려댔어요. 정말 공장바닥이 따로 없었습니다. 망치의 벽 망가지는 소리가 너무나 요란스러웠고 시어머니는 이제라도 겁이 나는지 그러지 말라고 벌써부터 옆에서 싹싹 빌더라고요. 보통 같으면 제가 왜 그러냐면서 제 흉만 보셨을 뿐인데 웬일로 저를 타이를 하는 듯 말려가면서 금고를 사수하려 한 겁니다. 하지만 곧 그 금고문은 열렸어요. 어떻게 열었냐고요? 저희 애가 들어와서는 비밀번호를 눌러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별 생각 없이 시어머니 생년월일 6자리 수를 눌렀는데 실패를 했고 그 후 바로 자기 생년월일 6자리 수를 눌렀는데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여나하는 마음에 남편 생일로만 4자릿수를 눌렀는데요.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누가 봐도 내 엄마 목걸이만 들어있던 보석함으로 추정이 되는 시뻘건 벨벳의 보석 상자가 있었답니다. 그걸 동시에 발견한 남편과 저는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보석함을 끄집어냈고 저는 그 속에 든 우리 엄마 목걸이를 8년 만에 다시 발견해내며 꺼이꺼이 울었어요. 이게 왜 여기 있어? 여기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방팔방을 찾아다니며 죄책감에 살았네. 엄마. 라면서 쉬지도 않고 울다가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미안함에 몸둘 바를 몰라하며 시어머니 노려봤고 아파서 누워있다가 저에게 매달리며 금고를 사수하려 한 시어머니는 벌써 도망을 나가고 안 계셨어요. 저는 한참을 더 울고 목걸이를 끌어안다가 남편이랑 시아버지 채사도 안 지는 채로 집을 나섰고요.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8년 전 도난 신고를 했던 그 물건을 도로 찾았다고 도둑년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냐면서 말이죠. 아쉽게도 절대죄로 시어머니를 처벌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유효기간이 있는데 8년이면 그 유효기간을 넘겼다더라고요. 내 귀한 물건을 훔친 장본인을 주인이 벌 주려 하는데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별 수 없다 싶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을 벌주겠다 결심했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이 경찰분께 저희 시어머니를 경찰서로 불러만 달라 애원했어요. 절도된 목걸이를 찾았는데 서로 나와주셔야겠다는 그 한마디만 말이죠. 제가 꼭 한 번씩 경찰서에 찾아와 그 목걸이의 행방을 묻고 찾고 다녔는지라 이 서안에서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경찰분도 저를 너무 딱하게 바라봐 주시면서 응해주시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목걸이를 찾았고 서로 놔달라는 말만 해주신 거죠. 그리고 이내 시어머니께서는 버선발로 서에 뛰어오셨어요. 자신을 잡아가기라도 하는 줄 아시는 건지 돌아오자마자 저 멀리 서 있던 저를 발견하고서는 저한테로 곧장 달려오시더라고요. 합의금으로 주려고 하신 건지 가방 안에는 현금 다발까지 챙겨져 있었고 어머님은 밑도 끝도 없이 그 현금들을 건네시며
애원을 하셨습니다. 훔치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신이 집안에서 발견을 했는데 누가 가져갈까 싶어서 고이고이 보관을 해놓은 거라고 변명을 하시면서요. 자신이 훔치려고 한 게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를 하며 돈다발을 제게 넘기셨고, 그래도 풀리지 않는 제 표정에 불안하셨는지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한 번만 봐달라 손을 싹싹 비셨답니다. 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기만 했는데 어머님은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스스로 찔려서는 애원하고 돈다발 건네주고 싹싹 빌기까지 하며 용서를 구하신 거죠. 그러다 그기야 스스로 예뻐 보여서 목걸이를 훔친 거라는 자백을 하시더라고요. 전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경찰서에서 나서려는 시어머니를 무섭도록 노려본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돈 주고 봐달라 애원하다 자백까지 하시더니만 급기야 스스로 그 귀한 무릎까지 먼저 꿇으셨어요. 이 집에 시집와서 평생을 도둑 취급을 받으며 살았던 저였습니다. 밤에 야식 하나 먹는 걸 가지고도 자기 집안의 음식에 함부로 손을 댄 도둑마냥 취급을 당했던 저였죠. 유일하게 엄마가 남겨주신 귀하고 비싼 유품이었고 그걸 보며 위로를 받고 엄마를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시어머니가 매트리스까지 들쳐내 훔쳐간 걸로도 모자라서는 그 긴 시간 동안 입을 꾹 다물고 계시다니. 이제서야 돈다발을 건네며 싹싹 비시더라고요. 마음감이 교차했고 사는 게 뭔가 싶어 혼동스러웠어요. 남편은 같이 죄스럽다며 저를 토닥인 채 고개만을 푹 숙였고, 시어머니는 한방 꿇은 무릎을 다시 펴기 힘드셨는지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전 어머님을 무시하기로 했죠. 평생 지금 무릎 꿇은 스스로의 모습을 떠올리며 죄책감에 사실하고 그 사과도 안 받아줬습니다. 그냥 됐다는 말. 어머님 돌아가시면 재산 안 차려드릴 테니 제사밥 얻어먹을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악담만을 남기고 일어서시라는 말도 없이 먼저 자리를 나와버렸답니다. 어차피 법적 조치를 하지 못해 아쉬운 와중이었는데 먼저 돈도 건네주고 무릎도 꿇으시니 더 복수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냥 그 수치심을 그대로 안고 사시길 바라며 용서한단 말 따위도 없이 어머님을 버려두고 경찰서를 빠져나왔네요. 그날 하루 종일 목걸이를 찾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후련스러우면서도 시어머니의 굴욕을 떠올리며 몇 번이고 환호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 못되게 살더니만 노년에 꼴 좋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전 다시 목걸이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금고까지 사서는 그 안에 목걸이를 고이고이 간직하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다시는 어머님께 보일 일도 뺏길 일도 없는 이 목걸이를 죽을 때까지 간직한 채로 살 거예요. 두고두고 떠올려보며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은 그 굴욕도 되새길 거고요. 긴 시간 걸쳐서야 제게 다시 돌아온 이 목걸이를 다시는 도둑질 당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